가난하지만 서로 의지하며 살던 시골 노부부. 하지만 아들과 며느리에게 외면당하고 병원비 마련을 위해 평생의 재산까지 팔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잊혀져 가던 어느 날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부부의 인생은 단 한 번의 상속으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배신과 후회, 그리고 잊지 못할 은혜 갚음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사연의 재미가 2배가 됩니다. 사연 이야기 시작합니다. 저는 올해 75세가 된 박민수입니다. 충청남도의 한 작은 마을에서 아내 정순이 72세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우리 부부가 가진 것이라고는 집 뒤편의 작은 텃밭과 마당에서 키우는 닭 몇 마리가 전부입니다. 아침이면 닭장에서 달걀을 주워 모으고 텃밭에서 자란 배추며 물을 뽑아 시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손자 손녀들 용돈이라도 보태주고 싶어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지만 벌어들이는 돈은 한 달 생활비로도 빠듯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늙어서 그런가 봐요. 예전엔 이 정도 일도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아내가 허리를 두드리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직 우린 멀쩡해. 아들놈이 잘만 살면 그걸로 족한 거야. 저는 그렇게 대답했지만 사실 속으로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우리 아들 현수는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대학까지 보내느라 논밭을 팔아야 했고, 결혼할 때도 혼수며 예단을 준비하느라 빚까지 졌습니다. 그때는 우리 아들 잘 되는 일인데 뭐가 아까워 하며 기꺼이 모든 것을 내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결혼한 후로는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처음엔 신혼이라 바쁘겠거니 했는데 손자까지 낳고 나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명절에나 한 번씩 얼굴을 비추는 게 전부였죠. 아빠,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힘들어요. 애 키우는 것도 돈이 많이 들고. 현수는 찾아올 때마다 그런 이야기만 했습니다. 며느리 영희는 더했습니다. 아버지, 저희도 살기 바빠요. 아이 학원비며 생활비며. 정말 빠듯해서 도움을 드릴 형편이 안 돼요. 우리는 그저 그래, 너희들이나 잘 살아라 하며 보내드렸습니다. 내심 서운했지만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12월 중순, 저는 갑자기 몸에 열이 나고 기침이 심해졌습니다. 처음엔 감기려니 했는데 며칠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여보, 이건 보통 감기가 아닌 것 같아요. 병원에 가봐야겠어요. 아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면소재지 병원에 갔더니 폐렴 초기라며 입원을 권했습니다. 병원비 걱정에 머뭇거리는 저를 보고 의사는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걸 방치하면 더 큰 병이 될 수 있어요. 지금 치료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입원 수속을 밟으면서 현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현수야, 아빠가 병원에 입원하게 됐다. 네. 무슨 일이세요? 폐렴이래. 좀 심한 모양이야. 전화 너머로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근데 아빠, 지금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 진행 중이라서 당장 내려가기는 힘들 것 같아요. 치료 잘 받으시고 나중에 시간 되면 갈게요. 알았다. 내 일이 중요하니까 신경 쓰지 마. 전화를 끊고 나서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물론 아들도 사정이 있겠지만 그래도 아버지가 아픈데 2주간의 입원 기간 동안 현수는 한 번도 얼굴을 비추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전화로 저희도 애가 감기 걸려서
병원 왔다 갔다 하느라 바빠요. 하며 변명만 늘어놓았습니다. 병원비는 180만 원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가진 적금을 모두 깨도 부족했습니다. 결국 마당의 닭들을 모두 팔고 텃밭에 농기구까지 내다 팔아야 했습니다. 이렇게 늙어서 자식들에게 집만 되는구나. 아내가 밤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퇴원한 후에도 현수로부터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안부 전화 한 통 없었죠. 설날이 되어서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 문자 한 통이 전부였습니다. 현수야, 설에 내려오지 않니? 제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라라. 아빠. 처가 쪽에서 큰일이 있어서 거기로 가야 해요. 죄송해요. 그해 설날 우리 부부는 혼자서 떡국을 끓여 먹었습니다. 텅 빈 집안에서 먹는 떡국은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봄이 오고 여름이 지나도 현수로부터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가끔 동네 사람들이 현수는 잘 지내냐? 고 물으면 그럼 잘 지내지라고 대답했지만 실제로는 안부조차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마을 이장 댁에서 잔치가 있을 때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모여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누군가 말했습니다. 요즘 자식들이 참 야속해. 부모 은혜는 까맣게 잊고 살잖아. 맞아. 우리 때는 부모님 생신이면 온 집안이 모여서 근상을 차렸는데 저는 그 말들을 들으며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남의 일 같지 않았거든요. 추석이 되었습니다. 이번엔 현수가 먼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빠, 추석 잘 보내세요. 현수야, 너 추석에 안 내려오니? 그게 처가에서 벌초를 같이 가자고 해서요. 시간이 안 돼요. 그래, 알았다. 그해 추석도 우리 부부만의 차례상을 차렸습니다. 조상님들께 인사를 드리면서도 저희 자식이 못 내려와서 죄송합니다 하며 빌었습니다. 동네 할머니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모두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우리가 늙고 가난하니까 자식들이 우리를 귀찮아하는 거야. 옛말에 가난한 집 제사에 조카 안 온다더니 요즘은 아들도 안 오는구나.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평생을 자식만 바라보며 살았는데 이제는 그 자식으로부터 외면받고 있다는 현실이 너무나 쓰라렸습니다. 이듬해 봄, 마을에 고급 승용차 한 대가 들어왔습니다. 우리 마을에는 트럭이나 낡은 경차만 다니는데 그렇게 번쩍이는 차는 처음이었습니다. 그 차가 우리 집 앞에 멈추더니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이 내렸습니다. 처음엔 누군지 알아보지 못했는데 가까이 와서 아저씨라고 부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성우야, 너 성우 맞니? 그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30여 년 전 우리 집에서 머물렀던 김성호였습니다. 성호는 어릴 적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된 아이였습니다. 당시 13살이었던 성호가 우리 마을에 떠밀려왔을 때 마을 사람들은 모두 외면했습니다. 하지만 저와 아내는 그 아이가 너무 불쌍해서 우리 집에 데려다가 키웠습니다. 비록 우리도 넉넉하지 않았지만 성호에게 밥을 먹이고 학교에 보냈습니다. 현수 교복을 물려주고 학용품도 사주었죠. 성호는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아저씨, 저 서울 가서 대학교 시험 봐보고 싶어요. 그래, 꿈이 있어야지. 아저씨가 응원한다.
성호가 고3이 되던 해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성호의 학비를 위해 송아지를 팔기까지 했습니다. 아저씨, 정말 고마워요. 제가 나중에 성공하면 꼭 은혜를 갚을게요. 무슨 소리야? 은혜는 무슨. 그냥 열심히 살면 되는 거야. 성호는 서울의 좋은 대학에 합격했고, 우리와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 후로는 가끔 안부 편지만 주고받다가 언제부턴가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런 성호가 30년 만에 우리 앞에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아저씨, 아주머니, 그동안 정말 보고 싶었어요. 성호는 우리를 꼭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성호야, 너 정말 많이 컸구나. 그동안 어떻게 지냈니? 말씀드릴 게 너무 많아요. 일단 집 안부터 들어가실까요? 성호는 우리를 집 안으로 모시고 정중히 절을 올렸습니다. 아저씨, 아주머니, 늦었지만 그동안의 안부를 전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괜찮다, 괜찮아. 내가 잘 지내고 있다는 소식만 들어도 고맙지. 성호는 차근차근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서울에서 대학을 졸업한 후 작은 무역회사에 취직했다고 했습니다. 그곳에서 성실히 일하다가 독립해서 자신만의 사업을 시작했다고 했죠.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원룸에서 라면만 먹으며 버텼거든요. 그때마다 아저씨가 해주신 따뜻한 밥이 생각났어요. 사업 초기에는 실패도 많이 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한 결과 지금은 여러 나라와 거래하는 큰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직원이 200명이 넘는 회사가 됐어요. 해외에도 지사를 두고 있고요. 그래, 정말 대단하구나. 우리가 키운 보람이 있네. 그런데 성호의 표정이 갑자기 진지해졌습니다. 아저씨, 사실 제가 오늘 온 건 다른 이유가 있어요. 성호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더니 우리 앞에 놓았습니다. 아저씨, 아주머니,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이제라도 갚고 싶어요. 무슨 소리야? 은혜는 무슨. 우리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야. 아니에요. 아저씨 아주머니가 아니었다면 지금의 제가 없었을 거예요. 13살에 고아가 된 저를 친자식처럼 키워주시고 대학까지 보내주셨잖아요. 성호는 서류를 펼치며 설명했습니다. 그가 운영하는 회사 지분 20%를 우리 부부 명의로 넘기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서울에 있는 아파트 한 채도 우리에게 증여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 아저씨, 이건 제 마음입니다. 평생 가슴에 품고 살았던 감사의 마음이에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매달 생활비 300만 원도 자동 이체로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부부가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모든 걸 준비해 왔다고 했습니다. 성호야, 고맙긴 하지만 이건 너무 큰 돈이야. 우리가 받을 수 없어. 아저씨, 제발 받아주세요. 이걸 받아주지 않으시면 저는 평생 죄인으로 살아야 해요. 성호의 간절한 부탁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성호가 준 서류들을 정리하고 나서야 현실이 실감났습니다. 평생 가난하게 살아온 우리 부부에게 갑자기 큰 재산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여보, 이게 꿈은 아니죠? 나도 믿어지지 않아. 하지만 현실이네. 소식은 금세 마을에 퍼졌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와서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박 씨,
정말 복 받을 일 했구먼. 남 도와준 게 이렇게 돌아오네. 옛말에 착한 일 하면 복 받는다더니 정말이구나. 그런데 며칠 후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견수였습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들리는 아들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평소와는 달리 무척 정중했습니다. 견수야, 왜 갑자기? 아버지, 제가 그동안 불효를 많이 했죠. 반성하고 있어요. 무슨 소리야? 아버지께서 어려우실 때 도와드리지 못해서 정말 죄송해요. 이제라도 함께 살면서 효도하고 싶어요. 견수가 이런 말을 하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분명 마을에 퍼진 소문을 들었을 것이었습니다. 갑자기 왜 이런 소리를 하니? 아버지, 저희가 서울로 모셔가서 같이 살아요. 손자도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지내고 싶어 해요. 전화를 끊고 아내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어떻게 생각해요? 글쎄. 좋긴 하지만 뭔가 석연치가 않네. 며칠 후 견수 가족이 직접 내려왔습니다. 그동안 본 적 없이 정중한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며느리 영희도 예전과는 180도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희가 그동안 너무 못했어요. 이제라도 같이 살면서 효도하겠습니다. 손자 준호도 처음으로 저희에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저도 할아버지, 할머니와 같이 살고 싶어요. 하지만 저는 그들의 진심이 의심스러웠습니다. 제가 아플 때는 찾아오지도 않던 사람들이 갑자기 왜 이럴까요? 견수 가족은 며칠간 우리 집에 머물며 극진히 모셔드렸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것저것 챙겨주고 서울로 가자는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아버지, 서울 집은 넓어요. 아버지, 어머니 방도 따로 마련해 드릴게요. 좋은 병원도 가까이 있고 문화센터 같은 곳도 많아요. 하지만 저는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평생 농사만 지어온 제가 갑자기 서울에 가서 살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있었고, 무엇보다 견수 가족의 갑작스러운 변화가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견수야, 우리는 여기서 살던 대로 살겠다. 아버지, 왜요? 서울에서 편하게 사시는 게 좋잖아요. 우린 여기가 좋아. 평생 살던 곳이니까. 견수는 계속 설득했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그러자 현수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혹시 저희를 믿지 못하시는 건가요? 그런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어려우실 때 저희가 도와드리지 못한 걸 후회하고 있어요. 이제라도 효도하고 싶은데. 며느리 영희도 거들었습니다. 아버지, 저희 진심이에요. 정말로 모시고 싶어서 그래요. 하지만 저는 그들의 진심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가난하고 아팠을 때는 연락 한 통 없던 사람들이 갑자기 효자, 요부가 될 리 없잖아요. 그날 밤 아내와 진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어떻게 생각해요? 나도 같은 생각이에요. 견수가 갑자기 변한 게 이상해요. 그 애들이 우리 돈을 노리고 있는 것 같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가난할 때는 병문안도 안 오던 애들이. 우리는 그날 밤 긴 대화를 나눈 끝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현수를 불러 앉히고 말했습니다. 견수야, 우리 솔직하게 이야기하자. 네, 아버지. 너 우리 돈 때문에 온 거지?
견수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그런 게 아니라, 견수야, 아버지가 어제 오늘 살아온 사람인 줄 아니? 내가 뭘 생각하고 있는지 다 알아. 정말 아니에요. 저는 진짜로 효도하고 싶어서. 견수야, 내가 아팠을 때 너 어디 있었냐? 병원에 입원했을 때 한 번이라도 얼굴 보러 왔었냐? 견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견수야, 우린 이제 내 부모가 아니야. 아버지, 그게 무슨. 우린 이제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의 부모로 살 거다. 성호 같은 아이가 우리의 진짜 아들이야. 견수 가족이 떠난 후 우리 집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그 막막함은 없었습니다. 이제는 경제적 여유도 있고 진정으로 우리를 생각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성호는 정말 자주 찾아왔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은 꼭 내려와서 안부를 묻고 필요한 것은 없는지 확인했습니다. 아저씨, 서울 아파트는 언제 한번 보러 오실래요? 글쎄, 우리가 거기 가서 뭘 하겠어? 구경이라도 하시고 필요하시면 가끔 올라와서 지내셔도 돼요. 제가 관리해 드릴게요. 성호의 배려로 서울과 시골을 오가며 생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봄, 여름에는 시골에서 텃밭을 가꾸며 지내고 가을, 겨울에는 서울에서 문화생활도 즐기며 지냈습니다. 무엇보다 좋은 건 마음의 여유가 생겼다는 것이었습니다. 경제적 걱정 없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을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성호처럼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었거든요. 할아버지, 정말 고마워요. 공부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그런 아이들을 보면 마치 어린 성호를 보는 것 같아서 뿌듯했습니다. 어느덧 2년이 흘렀습니다. 견수는 그 후로도 가끔 연락을 했지만 예전처럼 정중한 태도는 사라졌습니다. 아마 자신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반면 성호는 여전히 한결같았습니다. 바쁜 중에도 시간을 내어 우리를 찾아왔고 우리의 건강과 안부를 세심하게 챙겨주었습니다. 성호도 결혼을 해서 아이가 생겼습니다.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우리에게 인사를 시켰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안녕하세요. 어머, 성호야. 이 예쁜 아이가 내 아들이니? 네. 이 아이에게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시다고 늘 이야기해줬어요. 그 아이는 우리를 진짜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따랐습니다. 견수의 아들 준호는 우리와 거리감이 있었는데 성호의 아들은 정말 친손자 같았습니다. 어느 날 마을 사람들과 이야기하다가 누군가 물었습니다. 박씨, 그래도 현수가 친아들인데 아예 연락을 끊고 지내는 게 맞나? 저는 잠시 생각해보고 대답했습니다. 교육이라고 해서 다 가족이 되는 건 아니에요. 진짜 가족은 마음으로 만나는 거죠. 그 말이 제 진심이었습니다. 성호는 혈육은 아니지만 진정한 아들 같았고 견수는 친아들이지만 이제는 남 같았습니다. 성호가 우리에게 준 것은 단순히 돈만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효심과 사랑이었습니다. 그는 우리의 생일을 챙겨주었고 몸이 아프면 즉시 달려왔습니다. 어느 해 겨울 제가 다시 감기에 걸렸을 때의 일입니다. 성호에게 전화를 드렸더니 회의 중이었는데도 바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저씨, 어디 아프세요? 감기가 좀 심해서.
지금 바로 내려갈게요. 병원부터 가시고 계세요. 2시간 후 성호가 차를 몰고 달려왔습니다. 직접 저를 업고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성호야, 내가 바쁠 텐데. 아저씨가 편찮으시는데 무슨 일이 더 중요하겠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자식이 누구인지를요. 한편 현수는 가끔 안부 전화를 했지만 예전만큼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해 추석, 현수가 오랜만에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극진한 모습은 사라졌습니다. 아버지, 그래도 저는 아버지의 아들인데 왜 이렇게 차갑게 대하세요? 현수야, 내가 언제 내 아들 노릇을 제대로 했니? 그래도 피는 물보다 진하잖아요. 현수야, 피만으로 가족이 되는 게 아니야. 마음이 있어야 가족이지. 현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듯 그날로 돌아갔습니다. 80세가 된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경제적 여유도 있고 건강도 나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호는 이제 40대 중반이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를 친부모처럼 모십니다. 그의 아들 지훈이도 벌써 초등학교 3학년이 되었는데 우리를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부르며 따릅니다. 할아버지, 저 커서 아빠처럼 할아버지한테 효도할 거예요. 그래, 지훈아, 내 아빠처럼 착한 사람이 되어라. 마을 아이들에게 주는 장학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0명의 아이들이 저희 장학금으로 공부를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대학에 진학한 아이들도 있고 취업에 성공한 아이들도 있습니다. 할아버지, 저 대학교 합격했어요. 정말 고마워요. 할아버지 덕분에 제가 간호사가 될 수 있었어요.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보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동네 청년회에서 감사패를 주었습니다.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박씨 어르신, 정말 고맙습니다. 어르신 덕분에 우리 마을 아이들이 꿈을 키울 수 있어요. 아니에요. 저도 받은 만큼 나누는 것뿐이에요. 사람들이 가끔 저에게 물어봅니다. 어르신, 친아들보다 남이 더 효도하니까 어떤 기분이세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교육이 전부가 아니에요. 진정한 가족은 마음으로 만나는 거죠. 성호는 제게 진짜 아들이고 지훈이는 진짜 손자예요. 그래도 현수가 친아들인데 친아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효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사람은 마음이 중요해요. 제가 평생을 살아보니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은혜는 꼭 갚는 게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호는 제게서 받은 작은 은혜를 몇 배로 갚아주었습니다. 반면 현수는 받기만 하고 갚을 줄 몰랐습니다. 어느 게 더 가치 있는 삶인지는 분명합니다. 현재 저희 부부는 서울 아파트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성호가 마련해준 이곳에서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가끔 성호가 찾아와서 함께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아저씨, 정말 행복하세요? 그럼 너무 행복해. 내가 있어서 더욱 그래. 저야말로 아저씨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는 거예요. 성호야, 고마워. 내가 있어서 우리 인생이 완전해졌어. 성호의 아내 미영 씨도 우리를 친부모처럼 모십니다.
시댁 부모님보다 더 자주 안부를 물어주고 건강 관리도 세심하게 챙겨줍니다. 아버님, 어머님, 오늘 몸은 어떠세요? 괜찮다, 괜찮아. 미영아, 내가 너무 신경 써줘서 고맙다. 당연한 일이에요. 저희 남편이 아버님께 받은 은혜를 평생 갚아도 부족해요. 지훈이도 벌써 훤칠하게 자랐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고 예의도 바릅니다. 할아버지, 저 학교에서 발표 대회에서 1등 했어요. 정말 우리 지훈이가 대단하구나. 할아버지가 늘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하셔서 열심히 했어요. 이런 일상이 저에게는 진짜 행복입니다. 견수는 가끔 연락을 하지만 예전만큼 자주는 아닙니다. 그것도 괜찮습니다. 서로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 가끔 안부를 묻는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돌이켜보면 제 인생은 그리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평생 농사만 지으며 살았고 부자가 되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중요한 건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의미 있는 관계를 맺고 살았느냐인 것 같습니다. 저는 성호라는 귀한 아들을 얻었고 그 덕분에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마을 아이들에게 작은 도움을 주면서 보람도 느끼고 있습니다. 친아들 현수와는 멀어졌지만 그것도 인생의 한 부분이라고 받아들입니다. 모든 관계가 완벽할 수는 없으니까요. 젊은 분들에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효도하세요. 돈이 생기고 나서 효도하겠다고 미루지 마세요. 부모님이 정말 필요할 때는 돈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는 꼭 갚으려고 노력하세요. 그것이 사람답게 사는 길입니다. 저는 이제 80세가 넘었지만 아직도 할 일이 많습니다. 성호와 그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고 마을 아이들도 더 많이 도와주고 싶습니다. 인생의 마지막까지 의미 있게 살고 싶습니다. 그것이 저에게 주어진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은혜는 꼭 갚는 게 사람이더라. 이 말이 제가 평생 살아오면서 깨달은 가장 소중한 교훈입니다. 사연 재밌게 들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감동적이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